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 또는 이 기능의학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위와 장의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펩신의 분비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펩신의 농도를 측정해서 위장에서 위산의 분비도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저위산증 또는 저펩신 혈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능의학 치료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위산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에게 저위산증을 개선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에게 이 동영상으로 그 교육을 대신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한 기능의학을 이용해서 저위산증을 개선시키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저위산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내용은 제가 앞에 촬영한 저위산증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위산증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8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혈중 펩신 농도가 낮을 때 저희들이 저펩신 혈증, 저위산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육 자료에 누구누구님의 펩신의 농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저희들이 기술을 해드리거든요. 정상치와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저위산증이 심한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위산증인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과 펩신에 의해서 완전히 죽의 상태로 잘 녹아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펩신의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분해해서 보낸 음식이 위산과 펩신에 의해서 완전히 죽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소장으로 내려간 음식은 영양분으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산과 펩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위산과 펩신을 따로 보충할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은 위산과 펩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셨다면 이런 제제를 처방을 받으실 거예요. 제제를 제가 처방하는 이유는 첫 번째, HCl과 펩신이 부족하면 위산 제제를 처방을 하는데요. 주로 HCl과 펩신이 들어있는 제품은 이 제품 아니면 이 제품을 제가 처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 주로 베타인 HCl과 펩신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처방할 때도 있고요. 이 제품을 처방할 때도 있는데 각각 처방하는 환자분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각의 함량에 따라서 제가 환자분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따로 처방하고 있고요. 앞에 보면 BT 비타민이라고 기술되어 있죠. 비타민이지만 제가 처방하는 성분의 목적은 베타인 HCl과 펩신을 처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두 제제는 베타인 HCl과 펩신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이고요. 그 외에 제가 또 주로 이제 소화효소제로 주로 이런 HCl 제제와 같이 처방하는 것이 이 제제인데요. 왜 이것을 같이 처방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화 기전을 보면 위장에서 위산이 나오면 위산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자극이 되면 담즙에서 알칼리성 담즙과 소장의 효소, 췌장의 효소의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산과 펩신뿐만 아니라 소장과 췌장, 담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화효소들이 다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효소제를 같이 처방하게 됩니다. 여기 이름을 보면 이 약 이름과 소화효소제의 이름과 함께
아랫부분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저 유산균 떨어졌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방하는 이유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화 효소의 작용을 위해서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제의 장점은 그 DPP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글루텐,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많이 두지만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음식물에 첨가되어 있는 밀가루, 글루텐 성분을 먹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밀가루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밀가루를 제한하려고 하지만 글루텐 성분을 섭취했을 때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DPP4 두 가지 효소제 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즐겨 이 제품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은 HCl과 펩신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각종 담낭과 소장과 췌장의 소화 효소를 같이 복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 내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시죠.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살을 빼기 위해서 아니면은 불안이나 공황이나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요새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의 장의 건강이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위에서 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잘 개선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보충제를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보충제를 잘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산이 분비되는 원리를 생각하면 언제 섭취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영양제를 드실 때는 대부분의 영양제는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영양제가 그 흡수율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거기 적혀 있는 성분이 100% 다 흡수되리라고 상상하지만 나의 흡수 능력에 따라서 영양제의 흡수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영양제는 식후에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얘들은 보충제지만 나의 위산과 펩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셔도 되고요. 식사 중에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부족한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니까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사 중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신다면 식사 직후에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내가 대부분 이제 위가 너무 예민하고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위산제를 식전에 드시기에는 약간 뭔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식사 중에 드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불편한 점이 없으시다면 식사 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 드신다면 적어도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저위산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내가 위산과 펩신의 분비량이 적은데 거기다가 물을 먹으면 부족한 위산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드실 때 이런 제품을 드실 때 걱정을 하세요. 이거 물 없이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먹나요? 이런 걱정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면 식사하실 때 그냥 같이 삼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령껏 드시면 되시고 절대로 뭐 식후 30분 이렇게 드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얼마나 드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능의학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위산의 분비 능력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식사 때 이 위산 제제를 먹어보고 그다음에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점차 올려서 내가 속쓰림을 느낄 때
그 직전 양이 나에게 가장 맞는 위산 제제의 섭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 이런 기능의학 처방을 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한 끼에 이런 위산 제제를 8알을 드셔도 전혀 속이 쓰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위산의 분비량이 굉장히 적었던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실제 이 보충제의 구입 가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식사 때마다 하나씩 드시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식사의 양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간단한 주스 한 잔, 뭐 쉐이크 한 잔 마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 굳이 이 소화효소제를 안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점심 때 내가 출근을 해서 일반적인 식사를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산과 펩신 제제, 소화효소제를 같이 드시는 거고요. 저녁이 됐는데 내가 막 고기를 먹고 회식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효소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물로 녹이잖아요. 그죠? 내가 먹은 음식을 이 소화효소제로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녹일 능력이 없으니까 이 펩신 제제와 소화효소제를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녹인다 생각하시면 되죠. 물감이 많으면 물이 많이 필요하듯이 식사량이 많으면 위산과 펩신 제제, 소화효소제의 양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알씩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2알 내지 3알씩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적절하냐, 내가 복용한 소화효소제의 양이 적절하냐는 변을 보시면 돼요. 변에서 음식의 찌꺼기가 발견이 된다면 내가 입으로 섭취한 음식이 소장과 대장을 통과해서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변으로 나왔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음식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다면 위산과 펩신, 그다음에 소화효소제의 섭취를 더 늘리고 내가 씹는 양도 더 오래 많이 씹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잘 씹어서 소화 흡수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언제까지 먹을 거냐라는 데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펩신 양을 다시 측정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오셨을 때의 나이, 그 다음에 환자분이 노력하는 정도, 환자분의 전반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내가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병원에 오셔서 저위산증을 발견하시고 위산과 펩신 제제, 소화효소제를 처방받으신 분들이 이 제제를 드시는 방법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치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위산증을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 이것은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였지만 이제는 의학이 발전하여서 나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오늘 발견했다라는 오히려 즐거운 신호로 발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화이팅 합시다.